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오타와 마이크로바이옴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어떤 종류가 있다까지, 구성원이 누구누구가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요 구성원 플러스 펑셔널 한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이나 뭐 유전자 발현 정도, 뭐 어떤 것들을 분비하고 또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까지 알면은 예를 들어 이제 굉장히 뭐 의식을 조금 유발할 수 있는 애시토제닉한 세균들이 있다랑 실제 그것들이 어떤 기능적으로 굉장히 대사가 활성화돼 있다라는 건 좀 더 확장된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구분해서 연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따 소개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메타지노믹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서 왠지 들어보셨죠? 그래서 메타지노미에서 메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메타 어널리시스 같이 뭐 메타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그냥 통틀어서 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접두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노믹스를 전체를 본다라는 얘기죠. 뭐 원래 전체 봤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컬처 베이스랑 비교를 해보면 명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강 내 플렉 샘플을 이러한 배지에 바르면 콜로니가 뜨겠죠. 근데 이 콜로니에 뜨는 세균은 여러 종류일까요? 이 동그라미 하나는 이제 한 종류의 세균이 만드는 콜로니잖아요. 근데 여기 생긴 콜로니는 이 배지에 살 수 있는 세균만 콜로니를 만들잖아요. 결국 이 콜로니의 유전자를 막 분석을 하면 결국에 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만 분석을 하는 거가 되겠죠. 이 컬처 베이스드 방식 대신 자세하게 할 수 있겠죠, 하나만. 그럼 이게 메타지놈일까요? 네, 아니겠죠. 네, 전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지노믹스 개념이 그 앞에 컬처 베이스랑 비교하면 굉장히 쉽죠, 이해하기. 그래서 이제 뭐 구강이라고 친다면 어떤 한 헤비텟의 전체의 세균의 모든 유전자를 다 때려 넣는다. 어디에? 시퀀싱 기계에 때려 넣어서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전체 다 파악하는 것을 메타지노믹스라고 이해를 하면 가장 쉽겠습니다. 이런 메타지노믹스를 하려면 아까는 이제 컬처 배지가 필요하고 막 그랬지만 이 메타지놈으로 가면 어쨌든 유전자의 개수나 뭐 길이, 종류 등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시퀀싱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NGS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넥스트도 아니죠, 이제. 요즘 그냥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제 생어 메소드부터 시작이 되겠죠. 생어법이 결국에 DNA 서열을 읽어내는데 이제 최초로 수행되었던 연구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을 계속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쭉쭉 발전을 하고 있다.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30년 걸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고 요즘에 막 이렇게 휴대용도 있어요. 엄청 작은 것도 있고 갖고 다니면서 막 시퀀싱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은 점점 그걸 도전을 하는 거죠. 기술 개발 팀이긴 하지만 결국에 더 많이 읽고 빨리 읽고 더 저렴하게 읽을 수 있는 기술들을 엄청나게 개발들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생겨나게 발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이제 휴먼 유전자를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유전체를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해서 다 이제 읽어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켰고 그 이후에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도 생겨서 알고 보니 휴먼 내부에 분석을 해보니 엄청나게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해서 이제 휴먼과 뭔가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질병을 뭐 몇 가지 타겟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했었는데 뭐 여담인데 사실 이게 3탄, 1탄, 2탄, 3탄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탄의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아니었고 마이크로바이오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만
있는지만 이렇게 분석을 했던 프로젝트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이제 확장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개념으로 하고 있겠죠. 뭐 하여튼 이런 시도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NGS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생어 메소드랑 비교하면은 명확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DNA가 있을 때 어떤 뭐 조각 낸다고 한다면 이런 조각조각들을 읽어낸다 한다면 이제 생어 메소드 또는 NGS 메소드로 구분을 해보면 이 생어 메소드는 각각의 조각을 뭐 여기는 뭐 벡터에 넣는 경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각각의 조각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그 각 조각들에다가 이거는 예전에 이제 배웠었을 거예요. 아마 DDNTP라고 해서 이 폴리머리제이션 되다가 이제 멈추게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일부러 멈추게 해서 어떤 거는 T에서 멈추게, 어떤 건 A에서 멈추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 멈춘 것들의 서로 다른 사이즈들을 일렬로 쫙 나열해갖고 이렇게 읽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이 기존의 생어 메소드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길게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NGS의 경우는 이런 조각낸 것들에다가 이제 어댑터,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런 아이덴티파이어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마커를 인위적으로 부착을 해서 이런 각각의 짧은 조각들을 기계 안에 넣고 증폭을 시켜버립니다. 증폭을 시켜서 이렇게 가닥가닥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워놓는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중합을 해서 이 하나하나의 가닥을 이제 읽어내는 방법인데 이제 자세한 건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를 그냥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다 이제 이미징을 찍어가면서 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NGS 메소드로 더 많은 걸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 전체를 대표하는 건데 조각조각을 낸 거니까 이 각각의 시퀀스만 알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읽어낸 시퀀스들은 원래 이제 템플릿에다가 이제 맞춰보는 거죠. 뭐가 비슷하고 그러면 이제 위치가 딱 잡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읽어낸 것들을 쫙 합치면 결국에 이제 원래 전체 시퀀스를 읽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차이점이. 그래서 아까 그 네모, 빨간 네모 친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얻게 된 시퀀스 데이터도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시퀀싱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듯이 각각의 짧은 조각들, 프래그먼트들을 아까 이제 어댑터를 단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댑터를 달아서 기기에다가 이제 시퀀서 기기에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이 배열을 해놓은 거에다가 A, T, C, G 이 네 가지 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중합을 시작을 하죠.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시작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각각의 A, C, T, G에 이제 다른 색깔의 형광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하늘색, 파란색 형광이 검출이 될 거고 이 경우는 G다라고 하면은 노란색, 녹색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중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이미징을 딱 찍어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떼버려요, 형광을. 떼버리고 또 네 가지 색깔로 또 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찍고 그 다음에 떼버리고 중합하고 찍고 이런 식이면 이 각각의 그 점들이 하나의 가닥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찍으면 색깔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색깔이 우리가 ATCG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그 이미지를 이제 시리얼로 나열해서 그 색깔에 맞춰서 시퀀스를 이렇게 쫙쫙쫙쫙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퀀싱 바이 신서시스 합성하면서 시퀀싱하는 기법 중에 이제 CRT 기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이러한 읽어낸 시퀀스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랑 마이크로바이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종류, 그다음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냥 전체적인 메타지놈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유전체를 다 읽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왼쪽 방법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메타지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앰플리콘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오늘 실습이. 자, 앰플리콘이 뭐냐면 아까 메타지놈은 그냥 이런 모든 샘플에서의 유전자를 뽑아서 모든 유전자를 다 분석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를 조각조각을 내 가지고 이 유전자 조각된 걸 모든 거에다가 아까 어댑터를 달아서 그냥 뭐 증폭시켜서 분석한다. 이제 이게 메타지놈 개념인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 부분만 앰플리피케이션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앰플리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앰플리피케이션 한 것들만 본다. 그래서 앰플리콘 시퀀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이런 샘플들에서 유전자가 있는데 전체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분, 우리 이제 16S rRNA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계속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동일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딱 이 부분 증폭된 이 앰플리콘만 시퀀싱해서 종류를 알아내는데 쓴다. 이것이 16S RNA 기반의 앰플리콘 시퀀싱이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16S rRNA, 라이보소말 RNA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잖아요. 왜 하필 여기냐? 그러니까 세균이 있으면 유전자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읽을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16S 라이보소말 RNA의 시퀀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게 왜 16S냐? 이걸 보시면 이제 힌트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치아에서 여러분이 플렉 채취를 했는데 뭐 대부분 세균이겠지만 바이오필름을 했겠지만 실수로 뭐 잇몸을 건드렸을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점막 세포들이 치아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채취한 플렉에는 세균만 있을 수도 있지만 호스트 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세균 특징적인 세균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앰플리콘으로 만들어야 여러분이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캐리오틱 라이보솜과 유캐리오틱 라이보솜의 구조적인 차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16S 부분이 이제 프로캐리오틱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선택한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 16S rRNA의 유전자에 이 1500 베이스 페어에 이르는 이런 유전자에 요 V라고 하는 게 이제 베리어블 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균 종마다 굉장히 시퀀스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연두색 부분은 콘저브드 리전이라서 세균 종이 달라도 대부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베리어블 리전을 앰플리콘으로 만들래, 콘저브드 리전을 앰플리콘으로 만들래, 그러면 당연히 베리어블 리전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종류가 다르면 다른 시퀀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V3번, V4번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시퀀스를 알면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종을 구분할 수 있어요. 종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메소드도 이번에 V3, V4 영역을 앰플리콘으로 만들어서 읽어서 이게 어떤 세균인지 구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16S rRNA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구강뿐만이 아니고 뭐 장이나 뭐 다른 피부나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에서 이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거에 따르면 사실 16S라고 하면 오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에 가깝겠죠. 마이크로바이오타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류의 연구를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혼용해서 쓴다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각의 그런 필드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그런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나만 갖고 있나?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다 니들이 한 거 갖고 와. 이제 해서 모으기 시작해요. 모으기 시작해서 결국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이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 영역에서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 오랄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휴먼 오랄 해갖고 이제 홈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인터넷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종류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시퀀싱을 한 결과가 어떤 세균이다라고 이제 그걸 맞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오랄 영역에도 확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16개 필럼과
707개의 스피시즈가 국악 내에서 현재까지 보고가 돼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다 있고 뭐 이런 이름들은 이제 아직 이름을 못 지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중에 아직까지도 절반이 이름이 지어져 있는 세균들이고 나머지는 뭐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야. 아직 개통 분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컬처가 그동안 안 됐으니 몰랐던 것들이 아직도 30% 이상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계속 이제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인종별로 다를 수 있고 지역별, 문화별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모여 있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 홈들을 가보면 굉장히 이제 인터페이스가 유저 프렌들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이 홈드 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텍소노미 관련해서 이런 세균 종류에 대한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기본 정보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유전자, 내가 유전자 시퀀스 유전자의 어떤 실제 서열을 알고 싶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16S 라이보소말 RNA 레퍼런스 시퀀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리딩을 했을 때 시퀀싱이 돼서 이 염기 서열을 알게 되면 이거는 어떤 세균이지? 하면은 여기 블라스트라고 여기다가 이제 그 시퀀스를 집어넣고 돌리면 뭐다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 중이라 요즘에 또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레퍼런스 시퀀스 제공해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세균이 있는지를 이제 추론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막상 여러분이 지금 받은 데이터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 건지 어디까지 돼 있는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단 전체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인지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이제 요게 이제 여기 나온 전 단계까지 했죠. 그래서 샘플 채취를 해서 이제 직접 우리가 샘플 프랩을 하지는 않았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같이 작업하는 팀에서 샘플 프랩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샘플 프랩이라는 게 결국 그 플렉에서 이제 DNA를 뽑아내는 거죠. DNA를 뽑아내서 거기서 앰플리콘을 만들어서 여기 아까 얘기한 어댑터를 달아서 증폭을 시키는 과정. 그게 끝났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퀄리티까지 검증이 됐다. 근데 그거를 라이브러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뭐 퀄리티가 어때?라고 뭐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경우는 이제 앰플리콘이 완전하게 증폭이 다 끝나서 분석이 딱 준비가 된 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컨스트럭션이 끝나면 그거를 이제 기계, 시퀀스 아까 그런 뭐 1세대, 3세대 그런 기기들 있죠. 기기들에다 넣어서 아까 얘기한 이 CRT 방식을 통해서 시퀀싱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싱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그냥 되게 건조한 시퀀싱 그 DNA 서열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로 데이터라고 해요. 날것의 데이터. 그래서 이 로 데이터까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1단계 시퀀싱 단계라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데이터는 로 데이터는 아니고 로 데이터에서 우리가 웹상에 적용할 수 있게 조금 프로세싱된 데이터거든요. 뭔가 에러 같은 거 좀 빼고 그런 약간 다듬은 데이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세싱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근데 한 요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파일이. 그래서 이렇게 받은 염기 서열들을 이제 클러스터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작업
비슷한 것끼리 뭉쳐놓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러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읽어보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뭐 이거보단 길죠. 한 300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유전자 서열이 이렇게 막 두서없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염기 서열들을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완전히 똑같지 않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CCGG인데 CAGG. 뭐 그래도 비슷하니 일단은 묶어놓지 뭐. 왜냐면 이건 훨씬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사도에 따라서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는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되고, 좀 이렇게 이 파란색과 빨간색 같이 영어 관련성이 좀 없어 보이는, 좀 유사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멀게 위치가 되겠죠. 어쨌든 분류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시퀀스가 유사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고 이것을 하나로 묶고 이것을 하나로 묶고 이 과정을 이제 클러스터링 작업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한 거가 하나의 이제 종이 되겠죠. 세균 종. 그래서 근데 이 시퀀스가 도대체 무슨 세균의 시퀀스지? 16S rRNA의 시퀀스인데 어떤 세균의 것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데이터베이스, 아까 홈드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도에 맞게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얼라이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랑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봤을 때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기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맞춰보는 작업을 얼라이먼트로 해서 결국에 이제 텍소노미를 알아내는 거죠. 그럼 옆에서 이제 모시도로 보시면 아까 클러스터링 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넣었을 때 요거는 A에 해당돼, 요거는 B 종에 해당돼, C 종에 해당돼. 그래서 이 색깔이 각각 의미하는 게 어떤 종들이구나.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지금 요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내 구강 내에 A 종이 제일 많구나, 이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네, 궁금할 수는 있죠. 이거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퀀싱 오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틀리는 경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컷오프를 가지고 이렇게 뭐 지우든지 합치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종에 여러 가지의 많을수록 그 종이 세균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적인 비교도 가능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텍스토믹 어사인먼트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구강 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 아는 방법이고, 실제 데이터를 잠깐 먼저 볼까요? 보면은 이제 텍소노믹 어사인먼트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그 결과 파일에 엑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스피시즈 수준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저희가 이제 연대 교정과랑 같이 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네 가지 군, 알 수 없는 네 가지 군의 세균 분포가 다르죠. 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연구 성공이죠. 예, 물론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분포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포를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실제 이 색깔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텍소노믹 어사인먼트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이 부분 확대해 보면은 이런 세균 종에 따라서, 스피시즈에 따라서 각 군에 대한 어떤 분포, 퍼센티지 이 정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아주 구강 내 세균의 분포를 알 수 있는 이러한 분석 방법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뭘 많은 거 한 것 같지만 그냥 뭐 어떤 종류가 얼만큼 있는지를 알아낸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다이버시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아까도 다르잖아요, 딱 봐도.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죠. 여기는 그냥 갈색이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좀 더 사이언티픽하고 좀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로 해야 되는 웹 기반 분석이 바로 이 다이버시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나랑 다른 레퍼런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랑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나랑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또는 내 구강 내에 세균들끼리 얼마나 그 다양성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다이버시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이버시티 분석이 아마 오늘 메인 태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이버시티의 경우는 우리가 크게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로 나누는데 알파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 개인 내에 얼마나 세균이 다양한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제 구강에는 뭐 100종이 검출이 됐는데 다른 학생의 경우는 뭐 3종이 검출이 됐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제가 다양성이 높겠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알파 다이버시티라고 하고 베타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군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먹은 군, 안 먹은 군 간에 어떤 차이의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서로 이제 개체 간의 아이의 다른 개체 알파가 개체 내의 다양성이라고 하면 이건 개체 간의 차이 다양성에 대한 것이고 감마는 좀 더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콜로지 같은 생태학적으로 어떤 더 큰 뭐 대륙이나 해양의 개념에서 그런 굉장히 큰 라지 스케일에서의 다양성 생태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영역에서는 감마까지는 안 하고 알파, 베타에서 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좀 더 이제 알파 다이버시티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예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과일이 어때요? 다양하게 있죠? 네. 여기서 네 개 중에 뭐가 제일 다양해요? 손지민 학생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들짝? 어, 네 개 중에 뭐가 제일 다양해요? 다이버시티가 뭐가 제일 높아요? 맨, 맨 오른쪽. 맨 오른쪽?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되게 고르게 있지 않아요? 말장난 하지 말라고? 그쵸. 하나 더 봐. 예. 그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과일을, 예. 잘했어요. 네. 이게 이제 과일을 세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념이 이제 두 개 정도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리치니스랑 이븐니스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얘기가 쉬워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치니스로 치면은 뭔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리치할 것 같죠. 그래서 로 리치니스 경우. 극단적으로 이게 굉장히 하이 리치니스죠. 그다음에 이븐니스 개념을 봅시다. 이븐니스는 예를 들어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아까 둘 다 되게 종류는 많은데 얘는 좀 사과가 몰려 있고 얘는 고르게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둘 다 하이 리치니스인데 얘는 로우 이븐니스, 얘는 하이 이븐니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좀 더 표현하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리치니스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오랄 마이크로바이오타로 이해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토탈 넘버가 되겠죠. 스피시즈가 몇 종인지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븐니스 같은 경우는 한 종이 우세하게 있는지, 그렇죠? 이븐니스가 높은 경우는 이제 여러 세균이 골고루 있는 경우, 분포가 고른 경우인데 이븐니스의 경우가 낮은 경우는 어떤 한 특정 세균이 굉장히 많은 경우로 의미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되고 이것이 이제 알파 다이버시티를 표현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OT와 ASB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 좀 용어는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 그냥 1 OTU는 하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시퀀싱을 했을 때 이 비슷한 그 시퀀스가 쭉 리딩이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똑같진 않다 그랬죠. 뭐 에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잘못 뭐 실제로 다른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좌표를 찍었을 때 이제 완전히 똑같은 것들은 여기 모이겠지만 조금씩 다른 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겠죠. 근데 여기 색상이 표현되는 게 빨간색의 어떤 특정한 한 종의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 큰 동그라미가 실제 맞는 시퀀스고 이런 작은 점들은 약간 에러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녹색 같은 경우도 다른 종인데 굉장히 유사한 시퀀스를 가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파란색의 경우는 아예 다른 종을 얘기하는데 이 OTU 이거는 요즘에 이제 점차 안 쓰는 방향이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제 97% 아이덴티티 이상을 그냥 같은 종이다라고 해서 묶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굉장히 유사한데 실제 다른 종의 시퀀스의 경우에는 예,
그냥 여기 포함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녹색인데 빨간색으로 그냥 표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종의 한 종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하는 분석 결과는 이쪽 OTU가 아니고 이제 ASB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래서 굳이 OTU를 설명드리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논문을 찾아보거나 할 때는 특히 우리 영역에서는 아직도 OTU로 되어 있는 어떤 개념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ASB의 경우는 이제 아이덴티티 이제 컷오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이러한 유사한 것들을 묶어버리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날려버리죠. 쉽게 얘기하면. 날려버리고 나면 결국에 이런 실제 다른 종이 굉장히 시퀀스가 유사한 다른 종의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더 뭐 정확도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이제 오늘 실습에서 이제 ASB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어 섹션 커브 같은 경우도 이제 알파 다이버시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들은 이제 결국 ASB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퀀싱을 했는데 뭐 100개가 나왔어. 그러면 100종류의 세균이 있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 쉽게 하면 이제 ASB가 숫자가 많이 나오면 뭐겠어요? 알파 다이버시티가 높구나. 리치니스가 높구나.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레어팩션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시퀀스가 계속 리드를 함에 따라서 이 세균, 아까 OTU라고 표현돼 있죠. ASB랑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읽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 종이 점점 이 종류가 늘어나겠죠. 점점 늘어나다가 나중에 계속 읽으면은 결국에는 뭐겠어요? 아까 읽었던 것도 읽고, 읽었던 것도 읽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세균종이 이미 검출이 됐으면 다음 것도 나중에 A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리딩을 할수록 결국에는 처음에는 검출되는 세균종이 쫙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나중에 결국에 이제 플래투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플래투가 이랬다는 얘기는 지금 완전히 이제 그 전체를 다 이제 알아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극히 레어한 경우는 나중에도 이제 계속 검출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보시면은 이게 그러면은 어디에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냐라고 우리가 이 커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보라색보다는 이런 노란색 계열의 그래프, 이 다른 샘플이라고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결국에 리치니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세균의 어떤 알파 다이버시티가 더 높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레어팩션 커브를 일단 알파 다이버시티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시퀀싱을 내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평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뭐예요? 충분히 많이 하고 오히려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한참 올라가다가 플래투를 못 보고 그냥 시퀀싱이 끝났죠. 그러니까 5,000개 한 좀 넘게 읽었더니 거기서 끝냈더니 이제 한창 올라가다가 말았어. 이러면 뭐예요? 아직 덜 읽은 거죠. 그래서 이걸 시퀀싱 뎁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는 더 뎁스하게 읽어야 돼요. 더 이제 딥 시퀀싱을 해야 요 정도까지 가야 이제 충분히 했구나. 그래서 시퀀싱을 내가 잘 설정을 했나 이제 그런 걸 평가할 때도 이 그래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레포트에 이제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알파 다이버시티를. 보시면 알파 다이버시티를 일단 여러분이 받은 데이터에서는 이제 아까 ASV로 표현하고 셰논과 인버스 심슨 또는 기니 심슨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개념으로 이제 얼마나 다양한지를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녹색 선이 아마 평균치일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본격적인 실습 때 우리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 다이버시티를 표현하는 또 여러 가지 단어, 용어들에 대해서, 인덱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면 일단은 ASB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옵저브드 된, 관찰된 여러분들의 종수예요. 그래서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요 200개 좀 넘게 관찰이 된 거고 이게 이제 평균 분포일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관찰된 값이고 여기 ASB 보면은 이제 230개가 나왔다. 세균이 230종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카우원 같은 경우는 아까 레어팩션 커브 보셨지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시퀀싱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100%를 다 읽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없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검출이 안 된 애들. 이제 그것까지 이제 추론을 해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케어1 값은 ASB보다 이제 높겠죠. 높은 값을 실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네 구강 내에는 실제 몇 종이 있을 거야라는 이제 추정치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쉐논 같은 경우는 이제 넘버와 이븐니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쉐논 값이 높으면 이제 굉장히 이분하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심슨의 개념은 조금 어려운데, 심슨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구강의 랜덤하게 그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이게 같은 종일 확률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어렵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균이 정말 한 종류만 엄청나게 도미넌트하게 있으면 심슨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븐리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심슨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역관계라서 그러니까 다양하면 보통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관적이지 않다 해서 심슨은 그냥 그 자체로 안 쓰고 인버스 또 뒤집어서 쓰든지 기니 심슨 같은 경우는 이제 1에서 뺀 값을 쓰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면 심슨 값이 높으면은 굉장히 이게 다양하다. 다이버시티가 높은데 이건 이제 리치니스랑 이븐니스를 둘 다 이제 동시에 표현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게 얼마나 다양한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타 다이버시티로 넘어가면 이제 베타 다이버시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군별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군별 차이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2, 3군이 있으면 이 각각의 개체를 비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 사람을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사람, 2번 사람은 이제 세균 분포가 이런 식이고,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식이다라고 봤을 때 1번, 2번을 비교를 해보면 보시면 어때요? 이 종만 놓고 봤을 때 같은 종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다 다르죠. 공통점이 별로 없죠. 1번, 3번을 비교하면은 굉장히 유사한 종이 많죠. 그렇죠. 1, 2번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서 하이 베타 다이버시티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 1, 3번을 비교하면 로 베타 다이버시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두 경우에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박정우 학생이 자, 요 경우는 건강한 사람 치은염, 치주염 환자의 오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텍소노미 해갖고 이렇게 본 거예요. 분포를 본 거예요. 그러면 헬스랑 진지바이티스랑 헬스랑 건강한 사람이랑 치주염 해서 베타 다이버시티가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굉장히 좀 화나는 질문이죠? 아까 과일 질문이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죠? 약간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해보세요. 강유.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명쾌합니다. 근데 이제 느낌은 있죠. 건강한 사람이 그래도 치은염보다이랑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건강한 사람과 치주염은 굉장히 달라 보이죠. 이 정도는 우리 제가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논문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쓸 거예요. 페리오는 많이 달랐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게 과학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역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또 고민이라서 이제 그래서 이 베타 다이버시티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방법이 있죠. 아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문제예요. 그쵸? 아까처럼 사람이 10명, 12명, 10명에 가까운 사람, 건강한 사람의 분포가 똑같으면 굉장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마다 이 건강군에서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 사람 어떡할 거예요? 페리오돈타이티스 이 사람이랑 건강한 이 사람은 뭐예요? 그쵸? 이런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평균을 내버리는 거죠. 평균을 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조금 더 명확할 수 있겠죠. 이건 실제 연구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이를 조금 더 설명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박정호 학생이 그러면 건강한 사람과 페리오돈타이티스의 차이를 한번 이 왼쪽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힌트가 막 다 써 있잖아요, 지금 종이. 건강한 삶에서 뭐가 좀 많아요? 프로테오 박테리아가 많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보단 얘기하기 좋죠, 그렇죠? 그 음. 다음에 치주염이 있는 환자에서는 어떤 종류의 세균이 많아요? 박테로이디티스요. 응,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베타 다이버시티 개념이 되겠죠. 다르죠. 다른데 뭐,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문제가 뭐예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봤던 이 인디비주얼 디퍼런스가 반영이 안 되죠. 개인 간 차이가 이제 묻혀버리잖아요. 대표값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표현하는 방식이 이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Principal Coordinator Analysis PCOA. 이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분석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 이제 우식학 수업 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이 각각의 한 점들이 한 샘플을 의미하고 이것들의 거리가 가까우면은 비슷한 것, 그리고 거리가 멀면은 차이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느낌을 봤을 때 건강보다는 페리오가 좀 더 진지바이티스 군보다는 페리오돈타이티스 군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잖아요. 실제 분포를 보면도 그렇죠. 이 검은색이 헬스인데 검은색에서 진지바이티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까워 보이는데 페리오돈타이티스는 조금 더 멀게 느껴지죠. 좀 상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다만 이제 진지바이티스랑 페리오돈타이티스가 훨씬 헬스에 비해서 서로 가깝죠. 그래서 추론컨대 질환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패턴을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보시면 조금 273번 샘플과 한번 많이 다른 게 뭐죠? 69번. 그쵸? 이 개개인 간 차이를 한번 봅시다. 73번과 69번은 어딨냐? 여기 있네요. 되게 멀죠, 거리가.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개인 간의 디퍼런스도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군이 페리오돈타이티스인 경우는 개인 간 차가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헬스의 경우는 개인차가 굉장히 많다는 걸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메타다이버시티를. 이 개념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이제 트리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필로제닉 트리인데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이 토너먼트, 마치 토너먼트 대진표 같죠. 그래서 그 예선에서 만난 애들, 이제 좀 가까운 대진표가 가까운 친구들은 서로 이 샘플 간의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결승에서 만날 법한 정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B11과 B21을 굉장히 나중에 만나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의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멀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들을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헌을 접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아, 이런 걸 표현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할 실습은 이제 웹 베이스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석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직접 하지는 않는 부분이라 오늘은 이제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기 좋게끔 굉장히 여러 후보 중에서 굉장히 이제 검증된 웹 베이스드 툴을 이용해서, 웹 베이스니까 뭐예요? 뭐 프로그램 필요 없죠. 크롬 없나? 예. 그럼 안 되죠. 하여튼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데이터를, 프로세싱된 데이터를 인풋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데, 아마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이 부분을 아마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웹베이스드 툴에서 이런 식으로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추출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요.